그리고 최근에 박사님 채널에서 1억을 11억으로 불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더라고요. 저희 구독자 중에도 힘들게 모은 목돈 1억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고민하신 분들이 많은데 방법을 좀 조언해 주신다면요. 예, 투자 3분법. 이것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 간단해요. 3분의 1은 한국 주식. 왜? 싸잖아요. 그죠? 아직도 뭐 중립. 그리고 폭발력 있어요. 몇 년에 한 번씩 따블라. 들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미국 주식. 세계 전체 시가총액 70%를 차지하는데 미국 주식 3분의 1. 근데 이 둘이 다 망가질 수도 있잖아. 행위 하나. 그럴 수 있잖아요. 주식 시장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3분의 1은 미국 국채. 금리도 높아.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이렇게 투자를 하면 연한산 복리 수익률이 한 8% 나와요. 세금 떼고. 그러면 우리가 벌써 다 답이 나왔죠. 자, 1억을 투자해서 10년 투자하면 2억이 되는 거잖아요. 2억이 더 되겠네요. 그죠? 아무튼 그리고 한 20년 투자하면 4억이 되는 돈이잖아요. 자, 이걸 좀 빨리 하는 방법이 있죠. 적립을 하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연 2천만 원 ISA 계좌에 계속 가입을 하는 거죠. 연 2천만 원씩 계속 넣고 1억 되면 다시 연금 계좌로 이전. 계속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면서 계속 ISA 계좌로 불려나간다. 그러면 대략 한 15, 16년 이 정도 수익률이 유지되고 연 2천만 원씩 계속 붙는다면 15, 16년 정도 되면 한 1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 쉬운 걸 못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 번째, 잘 몰라서. 이런 정보를 처음 들으신 분들이 많다. 주식 위험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또 타이밍을 잡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잘 그렇고요. 두 번째는 그 연 뭐 8% 그 수익 그거 내가 종목 하나만 잘 고르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잘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최고의 부자 워렌 버핏이 지난 60년 동안 연원산 복리 수익률 요새 좀 떨어졌더라고요. 15.8%를 가지고 세계 3대 부자가 됐습니다. 8%면 워렌 버핏 수익률 절반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수익이에요. 그러면 워렌 버핏도 그렇게 한 워렌 버핏도 60 넘어서 그렇게 돈이 막 불었다는데 우리 시드머니 좀 만들어가지고 워렌 버핏 스타일로 그렇게 불려나가면서 장기 복리 투자하면 우리나라 상위 10%가 10억이거든요. 순자산. 그럼 세계에서는 0.5%예요. 100만 장자니까. 여러분 이렇게 큰 돈을 만들 수 있는데 그리고 이거를 그 수익률로 그대로 굴리면서 은퇴하면 연 8천만 원 빼도 물론 이제 세금을 감안해서 7천만 원 빼도 원금이 안 주는 돈이에요. 1년에 한두 번 해외여행 멋있게 갔다 오고 그리고 뭐 퍼블릭 골프장도 좀 갈 수 있는 그런 돈 아닌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한가? 물론 뭐 어마어마한 욕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나는 최소한 주식 사면 따버리고 100%는 돼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왜? 종목을 파고들고 보니까 살 게 없어. 그래서 저는 무서워서 이제 개별주 안 하고 ETF 그냥 시장 전체를 사거나 섹터만 하는 걸 추천하고 그러면 변동성이 줄어서 10년에 한두 번 정도 손실 나지만 장기 누적 수익률 10년마다 한 1.1배, 1.2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는 젊으니까 오늘 채널에 계신 분들 젊잖아요. 뭐 10년, 15년 해보지 뭐. 그리고 2천만 원만 넣는 걸로 했는데 인플레이션 따라서 조금씩만 더 증액해도 남는 돈은 이제 연금계좌에 넣으면 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돼서 사실 15년, 20년 안 가고도 10억의 파이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단기간에 빠르게 부자 되고 싶어 하는가? 결국 SNS 때문이죠. 옆에서 부자 된 친구들이 돈 자랑하니까. 근데 저는 우리나라는 그 건강기대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60세만 돼도 다 그냥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지금 70까지 한 10년 정도 지난 한 40년에 걸쳐서 10년 정도 건강기대 수명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젊은 분들은 또 노력하면 75세, 80세까지도 건강기대 수명이 늘어나요. 그러면 50에 은퇴하고도 30년을 액티비티를 하면서도 즐겁게 노후를 보낼 수도 있거든요. 꼭 그렇게 지금 젊어서 다 모든 걸 해야 된다라고 하면 부모님을 쳐다보는 수밖에 없어요. 실패해도 돈을 계속 떼주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부모님 능력이지 우리 능력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흑수저 내지는 동수저인데 우리들 입장에서 흑수저, 동수저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시드머니 만드는 거. 그리고 시드머니를 잘 관리하고 잃지 않는 투자, 굴러가는 투자를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포트폴리오는 너무 어렵고 매달 50만 원씩 꾸준히 저축하고 싶은 분들에게 맘 편히 모아갈 수 있는 그런 뭐 상품이나 상품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그냥 우리나라에 드디어 들어왔는데요. 코덱스 미국 하이힐드 펀드 사십시오. 하이힐드 펀드요? 한 종목만 투자를 하실 거라면 이것만큼 좋은 상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상품의 특성은 뭐냐면 미국의 그 하이힐드 펀드가 더블 B 등급이거든요. 이 더블 B 등급이면 현대차가 얼마 전에 받았던 등급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트리플 A지만 미국 가서는 계속 더블 B 받다가 얼마 전에 트리플 B 됐거든요. 그리고 테슬라도 얼마 전까지 싱글 B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등급이 달라요. 그러네요. 체계가 다르네요. 예, 그래서 이 상품에 가입하면 1년에 배당이 얼마 나오냐면 6% 나옵니다. 오, 괜찮네요, 진짜. 예, 왜냐하면 그 하이힐드 펀드 이자율이 6%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품의 좋은 점은 불황일 때는 이자를 많이 주고요. 왜냐하면 가격이 폭락하니까. 그러니까 부도날 거라고 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아지고 예, 그래서. 그 고정된 이자지만 가격이 내려가면 이자율이 올라가고 반대로 네. 지금같이 경기가 좋아서 부도율이 내려가면 이 ETF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이 배당 수익률이 낮은 편입니다. 6%가 낮다. 예, 5% 6%면 낮은 편이죠. 어. 옛날에 테슬라가 2019년 채권 발행했을 때 8.1에 발행하고 막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 자산은 또 달러이기 때문에 환했지 않아 하거든요. 달러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들고 있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좋을 때는 환차손이 생기지만 높은 배당으로 버티고 우리 경제가 안 좋을 때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차익이 생기면서 이제 그때 좀 번 돈으로 우리 국내에서 폭락한 자산들 좀 살 수도 있는 여력도 생기니까 사실 하나만 투자할 거라면 미국 하이힐드 펀드 ETF가 참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저의 프리즘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 투자 시장이 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우리나라도 올해 들어와서는 상당히 좋은데 자 이렇게 좋다라고 하면은 뭐 좋은 면도 있지만 사실은 그동안에 또 꾸준히 올랐던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변동성이 좀 걱정되기도 하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위기가 기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부자들은 그런 기회를 잘 잡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요즘 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어떻게 보면 커질 가능성이 있는 이런 시기에 우리 40대 50대 은퇴를 앞둔 분들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변동성이라는 것은 그 위험성을 측정을 하는 방법으로서 금융자산, 금융상품의 위험성은 변동성으로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수익률을 높이겠다고 그러면 변동성을 취해야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다 본인의 성향이 있고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있죠. 그러면 그분들 그러니까 정기예금으로만 안전자산으로만 자산을 운용하는 게 돈이 아주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이려다 보니까 그러면 주식을 해야 되나? 그런데 주식이 두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채권 같은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채권이라는 게 국채만 있는 게 아니라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 채권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제가 많이 권해드리는 채권이 금융채거든요. 예를 들어서 카드 회사는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채권을 발행해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카드 채권이라는 걸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카드 회사는 지금 남아있는 카드 회사는 크게 그 신용도의 문제도 없거니와 그 카드 회사가 소위 말하는 망한다거나 단기에 그럴 확률이 적다고 그러면 정기예금보다 조금만 위험을 취하시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있거든요. 혹은 금융 계열사의 캐피탈사 채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수익률도 괜찮은데 금융 계열의 자회사거든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디폴트 리스크는 높지 않다고 보면 이런 채권들로부터 시작을 하시다가 조금 자신감이 붙으시면 대형 건설사의 회사채들이 있습니다. 건설사는 기본적으로 그 부채 비율이 좀 높아요. 업의 특성상.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그럼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탄탄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회사들의 회사채를 가지고 있으면 분기마다 쿠폰 레이트로 맞춰서 이자도 받고 만기에 원금 받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진짜 돈 많은 분들이 주식 가기 전 단계로서 채권 투자 공부 조금 하시고 해보시면
재미도 있고 돈도 불릴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대표님이 채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책에 이제 채권에 어떻게 보면은 초보자들도 가볍게 좀 입문할 수 있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채를 투자한다 그러면 사실 국채는 굉장히 이자율이 낮으니까 사실 뭐 예적금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조금만 눈을 돌려서 금융채라든지 또 카드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건설사에서 발행하는 채권들을 조금 잘 선별해서 투자하신다면은 주식 같은 엄청난 변동성을 피하면서도 예적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공부를 해야 되네,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 공부라는 게 뭐 굉장히 어려운 공부가 아니라 그냥 한 걸음 나아가는 첫 번째 그 허들만 딱 넘으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 책에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생기는 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한다면 채권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아직까지 그 S&P 500 역사적 고점이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고 이미 미국 주식이 사실 2022년도 한 해 빼고는 거의 한 10년이 넘게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를 생각하더라도 너무 비싸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주식을 계속 하던 분들은 모르겠는데 뭔가 주식 자꾸 오른다 그러니까 조금 사실 자본주의에서는 좀 배가 아파서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걸 새로 시작해야 되나 이런 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 40대 50대 은퇴를 앞둔 분들이 새롭게 이 미국 주식이나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전 세계 주식 시장에 한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한국 시장에만 투자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물안 개구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이야기를 할 때 당연히 편입이 돼야 되고 포함이 되어야 될. 예, 그래서 뭐 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제가 어떤 기업을 하는데 한국 시장에도 상장할 수 있고 미국 시장에도 상장할 수 있다면 어디에 상장할까 생각해 보면 대부분 미국 시장에 상장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국 시장에는 세계에서 성장성이 좋은 회사들이 늘 출하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은 있지만 성장성들이 좋은 회사들이 자꾸 이렇게 올라와 주니까 뗀뗀하게 버티는 거죠. 그래서 개별 종목을 미국 시장에서 투자하는 게 초보자분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미국 시장은 상하한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투자가 만만치 않고 뭐 시간적인 어려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지수를 투자하겠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포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식을 뭐 계속 해왔던 분들이야 모르겠지만 이제 40대 50대에 지금 우리 책처럼 마흔에 이제 새롭게 뭔가 미래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 주식시장에 좀 새롭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목돈으로 들어갈 만한 어떤 돈도 없고 그리고 그 변동성을 좀 해지한다는 의미에서 매월 50만 원씩 꾸준히 내가 은퇴까지 좀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라면 S&P 500도 좋겠지만 우리 대표님께서 혹시 생각하시는 S&P 500 말고 뭐 다른 방법에 아까 뭐 지수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50만 원씩 꾸준히 투자한다면 어디에 넣으면 좋을까? 그 배당성이 좋은 ETF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배당성이 좋은 것들은 이제 한국 주식시장과 미국 주식시장이 이제 크게 대별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는 배당성이 좋기 때문에 뭐 쉬드라고 보통 하더라고요. 네. 예, SCHD 있는데 이런 것들 책 보시면 이제 다양한 상품들이 나올 텐데 배당성이 좋은 회사들은 아무래도 현금이 많고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S&P 500이 아니라면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 이러한 ETF 혹은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에 투자하는 ETF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하시면 좀 마음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편하지 않을까? 지금 말씀해 주셨던 뭐 슈드 같은 뭐 직전 배당 수익률이 뭐 거의 4% 조금 안 되는 수준 거의 3%대 후반이니까 뭐 이런 과세라든가 이런 걸 빼더라도 뭐 지금 현재 예금 이자율보다는 좀 많이 높은 편이다. 어쨌든 뭐 주식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은 있긴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것들을 좀 꾸준히 사 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 대표님이 처음으로 40대, 50대가 50만 원씩 모은다면은 배당 ETF를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게 책에도 이렇게 써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러면 나스닥은 좀 추천 안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나스닥도 괜찮은데요. 그 S&P 500이 상위 500개 종목을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동성 대비 수익성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보다는 초보자라든가 아니면 그냥 지수성에 투자한다면 S&P 500이 좀 더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스닥은 뭐 최근에 또 뭐 계속 또 신고가 행진을 하니까 좀 가격적인 부담도 있을 수 있고 S&P 500이나 또는 배당주 ETF를 처음에 시작하신다면은 꾸준히 사 모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즘 그 국장, 그 한국 주식 시장도 뭐 새 정부 들어오면서 굉장히 좀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국내 주식도 투자자들이 다시 이제 좀 돌아온다는 것도 있고요. 4050 세대들에게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옛날 젊은 시절에 한국 주식 시장에서의 추억이 아마 다 있지 않을까. 그게 좋은 추억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안 좋은 추억이 있을 수도 있고. 4050 세대들이 노후를 위해서 국내 주식에 투자에 나서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그 송파 지역에서 이렇게 주식 강좌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 이게 이야기가 들어왔을 때 주식 강좌 가지고 이 모객이 잘 될까라고 했는데 저도 좀 놀란 게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1등은 아니지만 2, 3등으로는 항상 만석이 먼저 채워져요.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은퇴를 앞두시거나 은퇴하신 분들이 이 주식 투자에 대한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다는 욕구가 굉장히 실제 많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요. 미국 시장이 좋긴 하지만 개별 종목을 우리가 사실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테슬라 회사 가본 적이 없을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미국 개별 종목에 투자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또 한국은 우리가 또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재밌습니다. 이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또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맛이 또 있거든요.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그 통장을 분리하라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좀 장기로 묻어줄 우량주는 별도의 계좌에 좀 넣어놓고 이 정도 돈은 내가 좀 이렇게 속된 말로 조금 깨져도 문제가 없겠어라고 하는 몇 천만 원이 있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좀 활발하게 트레이딩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해서 매매하시면 한국 주식장은 투자를 해야 될 때고요. 워낙 저평가에서 이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시대니까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하면 또 재미도 있고 공부도 되고 저는 무조건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통장 3개를 나눠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뭐 정기 지출과 비정기 지출이 있는 것처럼 투자에서도 좀 롱텀으로 가져가야 될 계좌가 있고 조금 숏텀으로 이렇게 가져가야 될 계좌를 나눠보는 것이 좋겠다. 그중에 하나의 대안이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는 한국 주식에 좀 투자하는 것은 어쩌면 필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40대, 50대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연금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책에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연금도 이제 포트폴리오가 필요한데 4050 세대가 지금부터 노후 준비에 나선다면 대략 어떤 상품들을 대략 어떤 비중으로 사 모으면 좋을지 대표님께서 한번 이렇게 딱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올웨더라고 뭐 이미 다 오픈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그게 올웨더라는 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포함하는 내용인데 여름처럼 이제 주식시장이 좋을 때가 왜냐하면 이제 그 분산 투자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은 변동성이 큰 주식 쪽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사실은 그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그 좌우하거든요. 그러면 주식시장이 좋을 여름이 있겠지만 세상에 살다 보면 또 추운 겨울이 올 수 있잖아요. 그때도 견딜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뭘까라는 게 소위 말하는 올웨더, 뭐 사계절 포트폴리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미 검증된 데이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보시면 그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뭐 체크해 보시면 다 나올 테고요. 주식과 채권 비중을 섞고 또 이제 금이라든가 원자재를 포함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면 뭐 소위 말하는 큰 금융 위기 같은 위기가 왔을 때도 마이너스가 생각보다 적게 나면서 버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금성 자산을 운용할 때는 이런 식의 어떤 포트폴리오 참고하시면
다 책에 나와 있고 또 음. 오픈되어 있는 자료들이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를 잘 하셔서 오랜 기간 밀고 나가시면 뭐 괜찮은 성과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참고하실 게 뭐냐면 그 수익성만 체크하지 마시고 변동성도 꼭 사실은 체크해 네네네. 보셔야 돼요. 최대 하락폭이 어느 정도인가. 사실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많이 무너지게 되는데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연환산 변동률이라고 하는 거, 지금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 네. 그것이 이제 변동성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네. 자,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와 절세를 위해서 ISA 계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ISA 계좌는 저희 부티풀에서 뭐 굉장히 여러 번 소개를 했고 많은 분들이 또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ISA 계좌에 좀 특별히 사 모으면은 좀 좋겠다라고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포트폴리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이제 책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도 뭐 연구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핵심은 이런 거예요.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조절을 하고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항상 좋거나 또 항상 계속 나빠지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연구 포트폴리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제 4분의 1씩 나눠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 중요한 그 관리 포인트가 뭐냐면 리밸런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 오토 리밸런싱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1년에 한 번씩 처음에 정했던 투자 비율대로 다시 재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좋았을 때 강제적으로 이익 실현을 한 번씩 해주는 거고요. 주식시장이 안 좋았을 때 강제적으로 물타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격들이 평준화가 됩니다. 평준화라는 것 자체가 변동성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금성 자산을 운용할 때 이 변동성을 줄여주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고 이런 포트폴리오가 뭐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비중을 처음에 자신의 그 성향대로 조절을 하신 다음에 상당 기간을 이렇게 쭉 유지하는 거 리밸런싱 하면서 이렇게 관리하시게 되면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연금 관리하실 수 있게 되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뭐 우리가 포트폴리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영구 포트폴리오가 뭐냐. 그러면 이거는 사실 내가 평생을 사 모으면서 거기에 수익을 내가 받는 그러니까 뭐 단기간 운영하는 포트폴리오가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 지금 예시로 보여주신 거에 보면은 뭐 미국의 나스닥 100, 뭐 국고채 10년물 금리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25, 25, 25, 25라고 하는 이 황금 분할 같은 이 비중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느 한쪽이 커지게 되면은 사실은 거기서 이익 실현을 해서 다시 리밸런싱을 하고. 맞죠,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이쪽에서 돈을 또 넣어서 뭔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타기, 소위 말하는 좀 저가의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항상 이 4분할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평생, 사실 이거를 건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의 영구적인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된다. 이런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흔히 얘기할 때 이렇게만 하면 그냥 노후에 평생 먹고 놀아도 된다. 라고 하는 그런 포트폴리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네. 그 포트폴리오를 제안을 주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후에는 매월 일정하게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책에는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ETF 포트폴리오다라는 것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요 평생 연금 받을 수 있는 ETF 포트폴리오 요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배당이 강한 슈드라든가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리츠도 많이 발달해 있어요. 한국과 틀리게 가령 우리는 그 구청이다 시청이다 그러면 전부 다 자가 건물인데 미국 같으면 다 임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리츠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리츠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꾸준하게 나오는. 뭐 정부가 망하진 않을 테니까. 그렇죠. 임대료를 안 낼 것도 아니고. 뭐 리츠도 섞어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섞게 되면
한 10억 정도면 매달 300 정도 나오게 꾸준히 나오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국 ETF 인컴 포트폴리오도 있다고 했는데 그건 내용이 어떤 건가요? 배당주를 주로 투자하는 그 고배당 ETF가 있고요. 네네. 채권 있는데 그중에서도 국고채 10년. 네. 한국에도 리츠가 있죠. 요즘 리츠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모 운용사긴 하지만 리츠 인프라, 네. 그다음에 미국 리츠를 이제 가져온 거, 그걸 추종하는 그런 상품들. 자, 이렇게 또 섞어서 한국형으로 인컴 포트폴리오도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요즘은 또 IRP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을 하고 계신데요. 요것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뭐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한데 이거 어떻게 IRP를 굴려야 될지, 이 IRP 계좌에서 사 모으면은 또 좋을 상품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 책에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한번 지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그 고객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신은 어떻게 하느냐. 저야 이제 사실 산전수전 다 겪었고 네. 뭐 공격적인 투자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제 거는 사실 인도지수의 70%를 넣어놨거든요. 그걸 일반화하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는 이렇게 하는데 저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저야 이제 뭐 변동성을 워낙 즐기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금이라는 상품이 있잖아요. 네네. 금이라는 게 대박을 내는 상품은 아닌데 위기가 왔을 때 빚을 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 종목으로서 금은 메리트가 없을 수는 있지만 포트폴리오 안에서 금은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섞어서 투자할 때 매력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금이라든가 달러 표시 자산들 왜냐하면 안전자산의 그 화폐의 안전자산의 대표는 달러이고 실물자산의 대표는 금이니까 이런 것들을 섞어서 투자를 하는데 가장 전통적인 자산 배분은 사실 주식 6 채권 사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이런 방식으로 뭐 당연히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주식 안에서도 국내 주식만 하는 게 아니라 해외 주식을 포함해서 그 안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겠죠. 그런 것들 포함해서 그래서 위험자산 60, 안전자산 40 이게 어떤 기본적인 공식 룰인데 여기에 조금 비중을 더 놓고 싶다 그러면 금을 좀 넣으면 어떨까? 요렇게 생각합니다. 노후 준비를 못하고 이제 사실 그냥 퇴직금 딱 1억을 들고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됐다. 이런 분들이 1억을 좀 마음 편하게 묻어두고 싶은데 이걸 좀 어떤 ETF에다가 넣으면 좋을지 상황이 참 애매하죠. 1억이면은 뭐 10억은 아니니까. 근데 좀 마음 편히 묻어두고 싶다라는 게 또 어떤 의미인지는 좀 해석이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좀 추천해주고 싶은 ETF가 있다면 어떤 거를 우리 대표님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 하나만 투자한다 그러면 사실 좀 조심스럽잖아요. 뭐 S&P 500이 가장 무난할 수는 있는데 주식이 안 맞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가장 전통적으로 많이 권해드리는 게 주식 반 채권 반입니다. 주식 반 채권 반으로 많이 해드리고 그러면 주식을 하겠다 그러면 S&P 500이 아니라면 한국 주식 중에서 뭘 할까라고 하면 뭐 전통적으로 이제 S전자가 있겠죠. 네. 근데 과거에는 이제 S전자를 주식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에게 저는 항상 이제 고객들에게 S전자를 사드렸는데 요즘 이제 시대가 좀 바뀌어가지고 네네네. S전자 반 S바이오 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요즘 시대에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채권도 같이 묻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채권이라고 하면은 아까도 이제 언뜻 언급을 해주셨는데 좀 안전한 국채 위주도 있을 거고 조금 위험을 약간 테이크하더라도 뭐 회사채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여기에서의 반반에서의 그 반을 차지하는 채권은 어떤 채권을 얘기하나요? 지금 만약에 투자한다 그러면 저는 장기채로 합니다. 미국 채권도 있을 수는 있는데 미국 채권보다는 지금은 한국 채권이 특히 장기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장기채도 30년 채권 수요가 엄청 늘었거든요. 생각보다 금리가 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잠재 성장률이 2% 언더에 간다고 한다면 결국은 금리가 떨어져야 되니까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다면 단기채 사는 것보다는 국채고 장기채로 하는 게 맞겠죠. 국채 중에서 좀 10년물 이상의 장기채. 장기채를 사는 것이 낫겠다. 네, 저라면 그렇게 합니다. 예.
미국 주식 적립식 투자에 진심이시라고 들었는데 S&P 500이 최근엔 변동성도 무섭고 아직 역사적 고점이라는 인식도 강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S&P 500 투자 어떻게 보시나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저는 사실 S&P 500은 어떤 시점에 투자를 하셔도 괜찮은 투자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마켓 하이, 그러니까 최고치를 기록한 시점에도 또 10% 이상 하락하는 시점에도 1년, 3년, 5년 이렇게 장기적으로만 투자를 하신다면 9%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S&P 500은 장기간 꾸준히만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성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작년 말에는까지는 미국 증시가 또 많이 올랐다가 올해 4월에는 또 20% 이상 하락을 했고 또 최근에는 다시 주가가 최고가를 경신했죠. 그만큼 미국 증시는 회복이 또 빠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시점에 투자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장기 우상향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꼭 손해를 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알아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S&P 500은 정말 장기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표는요, 투자 기간이 S&P 500이 투자 기간 1년일 경우에는 손실 확률이 25%이지만 5년이 되면 거의 절반 이상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손실 확률이 이만큼 확 줄어든다는 거는 장기간 투자를 할수록 그만큼 수익률은 올라가고 손실 확률은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S&P 500에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 수익이 낮다고 팔지 마시고 또 너무 떨어졌다고 패닉셀링 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투자하자라는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경우에는 이제 연금저축계좌랑 IRP에 S&P 500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계좌들은 제 나이 기준으로는 한 30년 뒤에 쓸 돈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무지성으로 그냥 무던하게 좀 매수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요즘 국내 주식으로 다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데 이 국내 주식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한 3, 4년 전에 아주 소액으로 가지고 있던 국내 개별주 외에는 저는 투자를 더 이어가고 있진 않고 거의 미국 주식 위주로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배당소득세 개편안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또 코스피 5천을 향해 달려가자는 이제 정부의 그런 의지로 인해서 또 많은 국내 주식으로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 또 조금 더 디테일한 정책이 나오면서 이러한 정책들이 다수의 주식 투자자들을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한편으로는 또 미국은 이런 배당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미국 주식으로 조금 더 앞으로도 투자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20대 기준 연금저축 자산이 상위 7%라고 들었는데요. 연금저축 계좌에서 어떤 종목을 사모으고 계신지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포트폴리오를 소개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상위 7%라고 제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이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나이에 비해서 조금 일찍 노후 준비, 연금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수치를 나타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다시 보니까 최근 S&P랑 나스닥 100 지수가 좀 많이 상승을 해서 그만큼의 힘을 받아서 좀 어느 정도 올라간 상위 6%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를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저는 연금저축 펀드에는 S&P 500과 나스닥 100을 비중을 많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리츠나 금현물 채권처럼 안전자산 비중을 좀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제가 추가적으로 매수는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사실 올해 초에 이제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경우에는 이제 절세 계좌라고 하더라도 배당소득세 15.4%를 떼는 걸로 정책이 변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 상품은 제가 월배당 상품이고 매달 배당금이 나오는데 거기에 일부 세금을 제하고 받게 되는 거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더 큰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매수는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제 리츠나 금연물 채권처럼 안전자산 비중을 더 늘려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IRP에서는 제가 마찬가지로 나스닥 100과 S&P 500을
크게 가져가고 있고 또 IRP에는 안전자산 30% 비중 담아야 한다는 룰이 있어서 이제 S&P 500 채권 혼합과 이제 해외 주식형 펀드 일부 미성장주를 추종하는 해외 주식형 펀드를 일부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보니까 제가 한 3년으로 하면 한 40% 정도 수익률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많은 2030 세대분들이 세금도 아끼고 또 돈을 빠르게 모으기 위해서 ISA 계좌를 사용하시는데요. 이 절세 혜택을 최대한 누리려면 ISA에서 어떤 ETF를 사모으면 좋을까요? 우선 제가 ISA 계좌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최소 3년 이상 ISA 계좌는 만기 최소 3년 이상 납입을 하셔야 하고, ISA 계좌는 3년의 만기가 있고요. 또 ISA 계좌의 큰 장점이 비과세 혜택입니다. 이제 일반형의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이제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부여하고요. 또 그 이후의 소액은 9.9%의 분리과세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ISA 계좌의 큰 장점인 절세 그리고 배당소득세 15.4%의 경우에도 ISA에서는 과세 이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두 항목을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국내 배당 ETF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소득세 15.4%가 과세 이연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활용해서 배당 ETF에도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플러스 고배당주나 솔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요. 이런 종목에 바로 투자를 권장드린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그 이유는 최근에 급격하게 많이 상승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절세 혜택을 누리면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커버드 콜 ETF인데요.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절세 계좌여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커버드 콜 ETF의 경우에는 그 배당금이 옵션 프리미엄 매도 수익, 그러니까 온전한 배당금으로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커버드 콜 ETF의 배당금은 과세 이연이 됩니다. 그래서 ISA 계좌에서 커버드 콜을 활용을 하시면 절세 혜택을 누려보실 수 있고, 또 2030 분들이라면 ISA에서 S&P 500이나 나스닥 100과 같은 대표지수 ETF를 투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하는 종목들도 한번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포트폴리오는 너무 어렵고 그냥 매달 50만 원씩만 꾸준히 저축하고 싶은 분들에게 마음 편히 모아갈 수 있는 상품을 추천해 주신다면요? 저는 S&P 500 채권 혼합 상품을 한번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상품은 이제 S&P 500 지수 70%, 미국 단기 채권 30% 이렇게 약 7대3으로 분산을 투자하는 자산 배분형 ETF인데요. 매달 50만 원씩 꾸준히 큰 생각 없이 투자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상품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S&P 500 그리고 채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꾸리기 위해서는 채권을 일부 추가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상품은 주식, 채권 따로 살 필요가 없이 그냥 이 상품 하나만 매수하시면 자동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라면 이 상품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에이스 S&P 500 채권 혼합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이 3년간 수익률이 약 30% 정도 되는 걸로 보이고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노후에는 매월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월배당 ETF를 사모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주목하면 좋을 월배당 ETF 종목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월배당 ETF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추천해드린 종목 3가지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만 해주시고요. 우선 첫 번째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S&P 500 비중을 크게 가져가면서 미국 우량한 배당 성장주에 일부 투자를 하는 상품이고요.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해서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근데 뒤에 액티브가 붙어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펀드가 액티브, 패시브형 이렇게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패시브는 그냥 지수를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펀드 유형이고요. 액티브는 이제 펀드 매니저님들이 직접 개입을 해서
유동적으로 정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하고 또 종목을 변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커버드 콜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그런 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커버드 콜 액티브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시세 상승도 어느 정도 따라간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입니다. 리츠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부동산 투자를 소액으로 하실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아파트만이 아니라 건물이나 물류센터나 이런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상품입니다. 이제 노후에 월 300만 원 현금을 만드시려면 보다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리츠 상품은 주식과는 다르게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성이 보장이 되면서 또 리츠는 배당 수익률도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리츠는 여러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 분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타이거 미국 30년 국제타겟 커버드 콜 상품인데요. 요거는 이제 채권이고 미국 20년 이상 만기가 남은 채권 상품을 커버드 콜 전략을 통해서 운용을 하는 거고 커버드 콜 전략을 사용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제 채권의 특성상 이제 주식에 비해서 변동폭이 적고 커버드 콜 전략을 통해서 배당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현금 흐름 창출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목에 한 3억 원 정도 투자를 하시면 한 3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지한 재테크님도 순자산 1억을 달성한 후에 열심히 불려나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1억을 10억까지 빠르게 불리고 싶다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꾸리면 좋을까요? 우선 저는 자산을 빠르게 불리자라는 주의이기보다는 좀 느리지만 잃지 않는 투자를 하자라는 주의이기는 합니다. 이제 워렌 버핏 선생님께서도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1원씩을 잃지 마라. 이렇게 투자 조언을 하셨을 만큼 잃지 않는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빠르게 수익을 얻으면 분명히 좋지만 또 빠르게 하락을 하면 이걸 회복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빠르게 불리는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한번 비트코인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한 24년 5월부터 비트코인을 조금씩 소액이라도 모아가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헤지펀드 대가 레이 달리오가 말하길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과 금을 15% 정도 가져가라 라고 말했을 만큼 이분은 비트코인에 좀 회의적인 입장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작년부터 국가나 기관의 자금 유입이 비트코인으로 많이 되고 있고 또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이거 외에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굉장히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최근 실적 발표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이 그만큼 많이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면 수요가 앞으로 많아지게 될 텐데 비트코인은 한정적인 공급을 가진 자산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공급, 하지만 수요가 많아진다면 기존의 비트코인의 가치는 많이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빠르게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비트코인도 한번 포트폴리오에 담아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20대의 재테크에 진심이 되셨는데 요즘 2030 세대들의 소비 습관 중에서 특이한 점이나 안타까운 점이 있을까요?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저는 과거의 저를 떠올려 봤을 때 어떤 소비를 통해서 공허함을 채우는 행위?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한 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과거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고 이런 인생의 퀘스트들을 깨고 나니까 나 이제 앞으로 뭐 해야 되지? 이런 공허함이 찾아오더라고요. 그 자리를 뭐 물건을 사거나 뭐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것들에 많이 돈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적당히 활용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되면 돈은 당연히 모이지 않을 뿐더러 더 내가 번 것보다 지나치게 소비를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소비는 한번 늘어나면 정말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좀 지나치게 돈을 많이 쓰고 있진 않나? 뭔가를 내가 채우기 위해서 돈을 쓰고 있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한번 돌아보시고 또
앞으로 더 밝은 미래, 그런 윤택한 미래를 위해서 재테크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30 세대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재테크와 관련한 조언을 몇 가지만 해주신다면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거는 전 3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을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선저축, 후지출입니다. 일단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저축을 하고 지출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저는 가장 빠르게 실천 가능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신용카드 정지하는 겁니다. 신용카드는 앞서 말씀드린 선저축, 후지출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방법이에요. 선지출, 후저축, 후저축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는 빠르게 해지를 하시고 체크카드 사용하시는 걸 적극 권장드리고요. 마지막은 SNS 끊기입니다. 앞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SNS에 순기능도 분명히 있지만 뭔가 내가 SNS를 통해서 뭔가 작아진 느낌이 들고 뭔가를 더 써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SNS를 한번 과감히 끊어보시는 게 재테크 차원에서는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재테크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도 절대 정답은 아니고요. 그런데 많은 재테크나 투자로 부를 이루신 분들을 보면 이제 본인에게 맞는 정답을 빠르게 찾아서 그걸 꾸준하게 해나가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지한 재테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30 세대 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정답을 찾아가실 수 있도록 재테크 관련한 정보를 많이 나누고 있으니까요. 한번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도 여러 재테크 꿀팁과 정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모두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